자, 서울 부동산 전망. 한국은행 총장이죠. 섣부른 금리 인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자극. 지금까지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그렇잖아요. 금리의 영향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부동산 하나에 국한돼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거 되게 이례적이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높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예전에 원희룡 국토장관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도 현재 서울 집값 비싸다, 하향 갈 길 멀다, 이 말은 곧 비싸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거죠. 한국은행 총재, 정치권 곳곳에서도 지금은 비싸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보시면은 요게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PIR. 이건 부동산 지인이거든요. 부동산 지인에서 PIR 19.46. 장기 평균이 한 15년 정도 되거든요. 15년. 근데 현재 한 19년. 평균보다 매우 높다. 내려오긴 했지만 2021년에 비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다. 그리고 리치고에서도 보면은 현재 22.5거든요. 근데 장기 평균, 20년 장기 평균이 17.3이에요. 17.3. 매우 높죠. 안 먹고 안 쓰고 22년 모아야만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만큼 비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지금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2009년 고점이랑 동일한 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싸다. 이거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비싸다라는 거는. 자, 전세가율 같은 경우는 현재 52%죠. 장기 평균 얼마다? 56%예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거품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장기 평균보다 낮다. 전세가율, PIR,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주택 잠재력 지수도 있고 등등등 해서 다 비싸다고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럴만한 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보십시오. 2013년부터 거의 쉬지 않고 2021년까지 쉬지 않고 올랐거든요. 8, 9년. 근데 과거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적으로 침체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같은 경우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도 마찬가지죠. 부산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구는 심하죠. 2015년부터 현재 아직까지도 침체장이 이어지고 있죠. 코로나 그때 유동성 많이 풀었을 때 잠깐 올라갔던 거 빼면은 대구는 지금까지도 9년이네요. 9년 동안 지금 침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022년에는 급락을 했죠. 그리고 2023년에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는 제 전망이 틀리길 바라지만 지지부진한 침체장이 이어질 듯 싶다. 과거에도 지지부진한 침체장이 항상 있었으니까 급등과 급락이 있었으면은 다음에 올 카드는 침체장 아닐까? 급등했으면 급락도 있고 장기 상승이면 장기 하락, 침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2024년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4년, 올해는 일단 살아남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민간 통계, 정부 기관이 내놓는 통계 등등 다 비싸다고 하지만 제가 만든 데이터는 아니잖아. 그들이 만든 데이터를 보고 제가 판단한 건데 이 통계가 정말 맞는가? 이게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정말 비쌀까? 이 의문점에서 제가 시작을 한 거죠. KB 같은 경우에는 PIR이 한 번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이 됐어요. 2022년 11월 갑자기 PIR이 17.9였는데 12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아니, 거품이 사라진 거예요, 한 번에. 이제 개편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많이 안 쌓였으니까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는 현재 19년 장기 평균이 14.7이라고 가리키고 있어서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게 잘 보면은 전용 84 면적이에요. 전용 84 면적 기준으로 PIR을 구한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 하락장에 가장 많이 빠진 거는 소형이에요, 소형. 중형도 빠지긴 했지만 소형에 비하면 많이 빠진 건 아니야. 대형은 거의 안 빠졌고 소형이 정말 많이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 강북, 노도강, 금강구 이런 데도 소형 구축은 30% 빠진 거는 어디든 다 기본이에요. 기본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강남 대형 40평, 50평 빠졌습니까? 호가 보십시오. 거의 안 빠졌어요. 거의 안 빠졌다. 84로만 봤을 때 통계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서울 집값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리치고 같은 경우는 PIR 통계 이 자료의 출처가 명확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PIR 대해서 설명만 하고 있지 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를 안 해가지고 이 100%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중위 가격은 KB 월간 시계열에 보면은 중위 가격을 매달 발표를 하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했고, 서울 중위 가구의 연소득, 요거는 KB 부동산에 나오고 통계청에서도 나옵니다. 통계청을 KB가 끌어다가 KB 월간 시계열에 매달 또 발표를 해요. 그걸 토대로 해서 서울 가구의 중위 소득과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토대로 해서 PIR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1년, 2022년은 장기 평균보다 훨씬 더 높았죠. 하지만 2022년부터 엄청 빠졌잖아요. 그래서 작년은 거품이 다 사라진 거야.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중위 가격으로 보니까, 중위 소득 대비 중위 가격으로 보니까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더라. 지금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소득이 전년 대비 5% 정도 오르면, 소득이 5% 정도 오르면 올해 2024년은 아니 장기 평균보다 아래가 돼. 거품이 빠지는 거야. 오히려 저평가다. 소득이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니까.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5% 소득이 올라갈지 어떻게 아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2022년 대비 2023년 소득이 무려 13% 올랐습니다. 뭐 물론 워낙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에 따라서 소득이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10년 동안 장기 평균 봤을 때는 3%에서 4% 정도 올랐거든요. 그걸 토대로 봤을 때 5%면은 그렇게 무리가 안 되는 그런 소득 상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어찌됐든 소득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거품이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2023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품이 없거든요. 장기 평균이랑 딱 맞는 PIR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조금만 올라가면은 그만큼 서울 아파트는 저평가 구간에 들어간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공급이 너무 없어요. 공급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급을 안 했죠. 공급을 미래를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서울의 재개발들을 다 해제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구역 지정된 게 여러분들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어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알겠어. 지금 서울 아파트 위치가 어떤지 알겠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는 이제 내피셜입니다. 내피셜이에요. 지금부터는 소설이고 내피셜이고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 일단 전세가율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51.9, 장기 평균보다는 낮지만 51.9면 과거로 봤을 때 2012년 1월과 동일한 전세가율이거든요. 만약에 과거와 같은 속도로 전세가율이 오른다. 가정을 해볼게요. 2013년 9월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었어요. 바닥. 2013년 9월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었고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때 전세가율 보니까 60%였어요. 자, 2012년 1월, 2013년 9월까지 21개월 걸렸습니다. 전세가율이 60% 되기까지.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21개월 뒤면은 2025년 10월이에요. 그러면은 내년 10월에 전세가율이 60%가 되면 바닥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다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과거와 같은 속도로 전세가율이 올라가야 돼요. 과거와 같은 속도로 이거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잠깐만, 내년이면은 이게 올해보다 더 저평가거든요. 장기 평균보다 아래니까 저평가야.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여기서 오르면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 않고 소득은 꾸준히 올라간다는 거를 전제를 하면은, 그리고 전세가율이 과거와 같은 속도로 올라간다고 하면 뭐 내년 하반기부터는 바닥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소설이고 내피셜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 전망을 말씀드리는 게, 제 PIR을 신뢰를 한다면, 제가 제시한 거를 여러분들이 신뢰를 한다면 올해 사도, 2024년 올해 사도 최소한 비싸게 주고 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제시하는 데이터를 만약에 신뢰한다면 올해 사면 최소한 비싸게 주고 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싸게 사는 것도 아니지만 비싸게 주고 사는 것도 아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공급이 너무 없어요. 네, 공급이 너무 없습니다. 서울, 그리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다 합친 겁니다. 자, 올해, 내년, 내후년 평균보다 아래입니다. 수도권을 다 모아놔도 내년부터는 물량 부족 구간에 들어갑니다. 상기신도시 같은 경우는 첫 입주가 2027년, 빠르면 2028년이 될 것 같죠. 그리고 그게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시장에 주는 충격이 과거 1기 신도시와는 다를 거예요. 91년과 같은 그런 충격과는 다를 겁니다. 그때는 200만 원가 한 번에 들어왔죠.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졌잖아요. 군사 정권이었으니까. 2기 신도시 때만 해도 2008, 9년부터 지금까지 입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니 15년 동안 입주한다니까. 2기 신도시. 예전에 1기 신도시는 2, 3년 만에 끝났어. 근데 지금은 15년 동안 입주를 한다니까. 3기 신도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과거 1기 신도시 때와 같은 파급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서울 부동산 저평가되기 위한 조건 정리. 1.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오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 서울 가구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1% 이상만 올라가도 돼. 1% 이상. 왜냐면 지금 딱 적정이니까. 2. 전세가가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이때와 같은 속도로 전세가율이 올라가야 돼.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는 확실하게 바닥입니다. 확실하게. 전세가율이 60%면은 어디는 70% 80%가 될 텐데 전세가율이. 그런데 지금 금융규제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전세가에도 DSR을 도입하겠다. 1주택자 한해서 DSR을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점점 강해지겠죠. 1주택자뿐만 아니라 뭐 무주택자에서도 DSR을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죠.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고 뭔가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 정치권에서는 또는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공감하고 있어요. 전세 대출로 인해서 집가격이 올라갔다. 아무리 금융 규제를 하더라도 전세 금융 규제를 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갭 투자를 하니까 그게 다 이어지니까 유동성을 공급받는 거니까. 그래서 전세 규제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현재 정부도 그걸 공감하고 있고 전세 대출 DSR을 뭐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전세가가 올라가진 않죠. 우리 모두 2022년을 봤습니다. 전세가가 폭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금리가 너무나 오르면 사람들이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를 선택하기보다는 월세를 선택하죠. 월세가 더 싸니까.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또 요즘에 뭐 전쟁이 여기저기 터지고 있고, 또 미국이 또 뭐 중동에 가가지고 미사일 떨어뜨리고, 그거 막 중동 확산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또 러시아는 안 끝날 것 같고, 그 다음 팔레스타인 또 이게 이런 전쟁들도 안 끝날 것 같고, 이런 와중에 또 대만이랑 중국이랑 또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거죠. 이게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죠. 이런 국제정세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뭐 러시아가 침공할 줄 알았습니까? 우크라이나를. 그래서 예측이 무의미한 거고. 자, 그러면 1번과 2번 전제 조건이 달성이 되면 내년 10월은 과거 같은 찐 바닥입니다. 찐 바닥.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2025년 10월입니다. 10월.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이 정도면? 앞으로 입주 물량도 매우 부족하고 전세가율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보셨죠? 과거 같은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 지금 정도 입주 물량이면 뭐 금리가 안정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안정이 될 것 같죠. 뭐 한국은행 총재도 기준금리 더 이상 안 올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고점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면은 내년 10월이 조심스럽지만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재미있는 거는 2027년 대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야. 2025년부터 바닥 찍고 살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약 1년 뒤면은 대선이야. 그러면 정권이 바뀐다면 과거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거죠. 상승장 초반에 정권이 바뀌면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공교롭게도 재밌게도 소름이 돋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그래서 오래 사면은 비싸게 주고 사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좋은 선택, 좋은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